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 20살이었던 해병의 죽음, 그리고 군 지휘부의 책임을 축소하려는 수상한 움직임을 수사해온 순직해병 특검이 결론을 내놨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을 VIP의 경로에서 시작된 조직적인 권력형 직권남용으로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첫 소식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오늘 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인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모두 12명입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처럼 특검은 외압의 시작을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회의로 봤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로 포함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고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말단 하급자부터 고위 지휘관까지 줄줄이 엮어서 처벌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는 이 전 장관을 거쳐 김기한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에게 하달돼 경찰로 넘어간 기록 회수, 기록을 재검토한 조사본부에 대한 외압, 박 대령을 향한 무리한 항명죄 수사 등이 벌어졌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했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국방부가 조직적인 보복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고. 윤 전 대통령이나 이 전 장관은 이런 과정이 위법적인 것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은 장관을 통해 수사기관을 지휘, 감독할 권한은 있지만 이는 엄정, 공정,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선언적 차원에만 한정된다며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등의 개별적, 구체적 지시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수사에 도움을 준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수사기간 종료를 일주일 앞둔 특검은 이 전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공수처 수사방해 등 남아있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국회에서든 법정에서든 한결같이 절제된 모습을 보여왔고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을 조롱하듯 대해도 같은 공간에 있을 땐 상대의 응대 여부에 관계없이 늘 인사를 하고 존칭을 하며 과거의 상관을 예우하고 있죠. 그런 홍 전 차장이 어제 내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 부른 한순간이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던지며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앞뒤 안 맞는 소리를 늘어놓고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책임을 떠넘길 때였는데요.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은 이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 정치인 등 14명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증언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직접 홍 전 차장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소위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제가 보기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검찰총장까지 지낸 검사 출신인데 방첩사를 통해 위치 추적을 지시했겠냐는 취지로 여 전 사령관을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이거 수사에 시우자도 모르고 이거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홍 전 차장은 오히려 대통령 지시 없이 체포 시도가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밤촉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여전 사령관을 핑계로 변명을 이어가자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냐고 되받았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증인한테 이런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예.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인영 사령관이 왜 그런 요청을 한 겁니까? 증언이 마무리되자 윤 전 대통령은 수고했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을 좋아했지만 체포 명단을 보며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던 홍 전 차장은 허리를 숙이며 건강하십시오라고 예우를 지켰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뒤 공개적으로 재판장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부었지만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이 오늘은 다른 재판에 나와서 검사를 감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변호인에 대해 오늘 재판장이었던 지귀현 판사는 사실상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렇다 보니 재판을 업신여겨도 문제가 안 된다고 느꼈는지 방청객마저 법정에서 큰 소리를 내고 특검팀을 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소리까지 쳤는데 그러자 이제는 법원도 안 되겠는지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은 감치 대상이었던 두 변호인 가운데 이하상 변호사만 나왔습니다. 감치 결정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서 했는데 뜬금없이 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에 감치 시도를 하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에 대한 개인 인적 사항을 불법으로 활용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저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좀 재판부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 진행에 회방을 놓거나 특검팀을 조롱하는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검사를 감시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변호사님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더 날이 서 계세요? 번번이 딴죽을 걸었습니다. 혹시 뭐 이 사건 관련해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이런 질문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생략하게 해주십시오. 앞서 감치가 무산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한 전 총리 재판부 이진관 재판장에게 욕설과 협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이진관 이놈 죽었어 이거. 전문용어로 뭣도 안 엄청 유세를 떨더라고요. 근데 감치 항고장을 받아든 한덕수 재판부가 다시 재판할지 사건을 고법으로 올려보낼지 관심이 쏠렸지만 다시 재판을 열어 집행을 시도해도 변호인들이 이름 등을 밝히지 않는다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 법원은 입장문을 내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라며 변호사 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인 김 전 장관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는 이해하기 힘든 변호인의 태도. 이 변호사는 꾸준히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법률 대리인을 맡아왔고 전 목사가 이끌던 자유통일당의 전신 국민혁명당에서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방청객 중엔 변호인들의 무리한 발언에 큰 소리로 호응하고 특검팀을 향해선 반국가 세력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귀현 부장판사가 변호사들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기존 조사 결과와 배치되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술자리 비용이 17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을 넘겼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 술값과 집판사가 자리에 머문 시간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위해 공수처가 청구한 택시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됐지만 신용카드 기록 등에 대해서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나영 기자입니다. 당초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귀현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2년이 있는 변호사들과 총 3시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지만 의혹이 제기된 2차로 간 술집에선 한두 잔 정도만 마시고 자리를 떠났다는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윤리감사관실이 파악한 내용은 2차 비용 170만 원을 후배 변호사 중 한 명이 지불했다는 것. 이에 따라 금액이 1인당 100만 원 이하가 되기 때문에 자체 조사 결과만으론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문제 삼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좀 넓게 이렇게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그 100만 원, 1인당 100만 원 이하에 포섭되기 때문에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런데 공수처가 지판사 접대 의혹이 제기된 술자리의 술값이 17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 이상이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업소의 업주, 직원 등 관계자들을 연달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술값이 300만 원 넘게 결제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단순 계산하면 1인당 100만 원 이상. 다만 정말 술자리 초반에 떠났다면 전체 술값을 모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는 당시 술자리 비용이 실제 얼마였고 또 지판사가 얼마나 머물렀는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술자리가 있던 날 전후 며칠간 지판사의 동선을 재구성하기 위해 택시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하지만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기록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국회 폭력 사태에 연루된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모두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는데요. 재판부가 피고인 가운데 몇 명이 사건 이후 선거에 당선된 점을 감형 사유로 참작했는데 결국은 6년 가까이 지연된 재판이 피고인들에게 도움이 된 셈입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여야 사당의 쟁점 법안 신속 처리 시도에 당시 자유한국당이 극렬 저지에 나서면서 국회는 난장판으로 돌변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6시간 동안 감금됐다는 부끄러운 소식이 주요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기록을 보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려던 다른 당 의원들을 몸으로 밀어내고 양팔을 잡아 밀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을 때렸다고 나옵니다. 지도부 지시도 수시로 전달됐습니다.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최 의원 감금과 관련해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오든지 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끌려나가는 모습이 언론에 비춰지게 해야 한다며 버티라고 지시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이유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 6명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입법 활동을 저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6명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의 정치적 배경을 감안해 감형을 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며 사건 이후 치러진 2차례 총선과 1차례 지방선거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의 잦은 재판 불출석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는 동안 몇몇 피고인들이 선거에 당선된 점을 감형 사유로 든 겁니다. 판결문을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를 뺀 피고인 상당수가 당 방침에 따라 검찰의 피의자 신문부터 거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사건이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예.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예. 네? 네? 예.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패스트트랙 선고는 발생 6년 7개월, 기소 5년 10개월 뒤에야 나올 정도로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선거의 결과를 양형사유에 반영한 것 자체가 사법 자체가 이제 정치화됐거나 아니면은 재판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닌가. 재판부는 재판 장기화 비판에 대해 피고인 26명, 제출 증거 2천여 건으로 10명이 넘는 증인 등을 법정에서 직접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주라 올해 안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국회 폭력 사태 판결을 두고 여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의원직을 유지시켜주면 앞으로 누가 국회 선진화법을 지키겠느냐며 재판거래 의혹까지 거론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면서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고 비판하고 폭력 사태의 책임을 여당에 돌렸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감금하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완전히 지금 방 안에 있는 쇼파로 법안 접수를 힘으로 막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모두 의원직 유지형이 선고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수위는 하루 새 더 높아졌습니다. 국회 난동꾼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실상 사면해준 판결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이배 의원 감금 사건의 주동자들까지 의원직이 유지됐으니 앞으로 의장석 점거 등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 시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정의의 훼손이자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중대 혐의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저희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기야 일부 의원들은 재판거래 의혹까지 거론하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의힘과 재판거래를 한 게 아니냐라는 사실은 의심까지 국민들께서 하셔야 된다. 102석인가요? 거기가 무너지면 이제 민주당이 개헌까지 해서 사법부라든가 맘대로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유지는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는 반응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법을 밀어붙여 타협의 정신이 파괴됐다며 국회 폭력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는가 하면 패스트트랙 사태는 거대 여당의 폭주가 낳은 정치적 파열의 산물인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대신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갈등과 진영 대결을 구조화했습니다. 구형은 물론 기소 자체도 무리였다면서 검찰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은용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충돌 사태를 진두지휘했던 나경원 의원이 항소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나 의원이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한 만큼 반드시 항소해 본인 주장을 관철하라고 비꼬았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할 헌법존중정부혁신총괄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헌법존중TF는 비상계엄 연루 의혹이 있는 군과 경찰 등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목표를 두고 내란 행위 제보센터도 함께 운영할 방침입니다. 중국은 오늘도 일본에 대한 압박을 이어나가며 수위는 더 높였습니다. 중국 상무부까지 나서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철회를 요구한 건데요. 일본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히토류 수출 통제가 다음 보복 조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국과 일본의 무역 교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했습니다. 이어 일본 총리의 발언 철회를 다시 요구하면서 다음 보복 카드가 준비돼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如果日方一意孤行，继续在错误的道路上越走越远，中方将坚决采取必要措施，一切后果。 상무부는 중국의 대외 무역과 투자 등 국내외 경제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이 때문에 단호하게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말이 히토류 수출 통제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一方不能指望一边伤害感情，一边索取利益。 일본이 생산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과 전기차 모터는 물론 카메라 센서 같은 정밀 광학, 방위 산업에서도 히토류가 필수인데 약 70%가 중국에서 옵니다. 중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일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풍부한 선택지가 있다고 언급했을 때부터 그 끝엔 히토류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여행과 유학 자제 권고, 영화 개봉 취소,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까지 매일같이 경제 보복을 몰아친 중국이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히토류 카드까지 꺼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은 일본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하선하려던 대형 중국 크루즈선이 2박 3일의 항해 끝에 항구 접안을 앞두고 다시 중국으로 배를 돌렸는데 이 역시 중국 정부가 직접 지시해 민간 영역까지 통제한 거라는 게 일본 언론의 해석입니다. 일본 여행도 대규모 예약 취소가 이어지면서 12월 말까지 예정돼 있던 중국발 일본행 예약 항공권 144만 건 가운데 지금까지 30%가 취소됐다고 외신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중국의 계속된 압박과 발언 철회 요구에도 다카이치 총리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됐다며 대만 유사시 발언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일 관계, 쉽게 달라지긴 어려워 보입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중국이 문제 삼는 대만 유사시 발언을 철회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은 일관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과거와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태가 존립 위기인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한 자신의 발언을 결국 바꾸지 않은 셈입니다. 安倍総理以来、政府としては繰り返し述べてきた通りでございます。私自身もこの答弁を繰り返して申し上げております。 자신의 발언으로 중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다카이치는 양국 관계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安定的な関係の構築という大きな方向性を確認しました。こうした考えに一切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중국이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뀌지 않은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쉐젠주 오사카 총영사가 주최하는 행사를 사실상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쉐젠 총영사는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이후 자신의 SNS에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자민당은 당 본부 차원에서 중국 총영사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을 자제하라는 요청을 각 광역지자체 지부연합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이 보복 수위를 높이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 상황이 진정될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공유선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일본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징용 희생자들의 강제 노동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한 건데요. 올해도 한일 합동 추도식은 무산됐고 우리 정부의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사도광산 현지에서 신지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동 동영. 나라 잃은 백성이란 이유 하나로 어두운 갱도 속에서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을 이들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입니다. 사도광산 강제징용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우리 정부가 별도로 마련한 추도식 자리엔 희생자 7명의 유족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아버지, 이 낯설고 먼 땅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도식 후 유족들은 자리를 옮겨 조선인들이 주로 머물렀던 기숙사터를 돌아봤습니다. 직접 좀 돌아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더 많이 생활이 어렵겠죠. 1940년부터 45년까지 사도광산에 끌려와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한 조선인은 1,500명이 넘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강제노동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아 한일 공동추도식은 2년 연속 무산됐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아이카와 향토박물관 2층 구석 작은 방에 마련된 조선인 관련 전시실에도 강제노동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몽땅 끌려가셨어요. 아버지 또 작은아버지 둘 분들 이렇게 해서 지난 9월 열린 일본 측 추도식에서도 일본 정부는 강제성에 대한 언급 없이 애도에 대한 뜻만 표한 게 전부였습니다. 생각과 의견의 차이도 좀 좁혀져서 보다 더 좋은 그런 추도식이 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일 양국은 신정부 출범 후 2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직시하길 거부하는 일본의 변함없는 태도는 양국 관계에 언제든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경우 잠재력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은 인프라에서 우위를 보이고 한국은 실무 전문성이 높아 협력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며 제조 서비스 분야에 AI를 적용해 시장을 함께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에선 동맹 강화나 국내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편한 질문을 한 기자에게
조용히 해 돼지야라고 막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은 이에 대한 백악관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백악관의 대답도 황당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플로리다 별장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의 물음에 답하던 트럼프 대통령. 성착취 범죄자 앱스타인과 자신은 무관하다며 항변하던 도중 갑자기 기자의 말을 끊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트럼프가 과거 앱스타인의 범행을 알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의 앱스타인 이메일이 공개된 직후였습니다. 정가에서 앱스타인 파일 공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자는 이에 대해 질문했던 겁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트럼프 대통령은 돼지라고 모욕한 것입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백악관의 입장은 뭔지, 사과할 생각은 있는지 기자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백악관의 해명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트럼프가 솔직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기자를 돼지라고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The president is very frank and honest with everyone in this room. 사과나 유감의 말 한마디도 없이 트럼프의 이런 솔직함이 그가 다시 당선된 이유라고 트럼프를 추켜 세웠습니다. I think it's one of the many reasons that the American people re-elected this president because of his frankness. 그러더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매일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는 개방성에 감사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언론은 가짜뉴스이고 그런 언론을 모욕하는 건 당연하다는 인식을 대통령과 참모들이 공유하는 셈입니다. 미국 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여성 기자들을 겨냥한 트럼프의 적대적인 태도는 지속적인 패턴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겠다며 환경미화원에게 이불을 뒤집어 씌운 채 폭행한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엄 시작이라는 구호와 함께 속옷을 포함한 물건을 빨간색만 쓰도록 지시했다는데요. 김형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환경미화원들이 종량제 쓰레기를 청소 차량에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소차가 출발하고 다급해진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를 따라가다 차에 치일 뻔합니다. 차가 모르고 출발한 게 아니라 미화원들은 청소차 운전자가 자신들을 괴롭히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차를 안 태워주고 뛰게 하는 방법이랑 일을 같이 하냐 계속 욕을 하고. 청소차 운전자는 양양군 7급 공무원으로 운전직에 근무하고 있는 A씨. A씨의 괴롭힘은 새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쉼터 안의 방. 이불 안에 남성이 들어있고 남자 3명이 둘러싸더니 발로 밟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떨어지면 재물을 바쳐야 한다며 미화원 1명을 골라 폭행하는 겁니다. 본인의 주식이 3%가 오르지 않은 시 저희 이제 3명을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진 사람을 밟으라고. 이 공무원은 또 자신이 산 주식이 올라야 한다며 계엄 시작이라는 구호와 함께 환경미화원들에게 빨간색 물건만 쓰도록 했습니다. 빨간색 라이터와 담배, 빨간색 음료, 심지어 빨간색 속옷만 입으라는 엽기적인 지시까지 했습니다. 아침에 나가기 전에 이제 속옷 검사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빨간 색깔 속옷이 아니었으면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밟혔습니다. 항의는커녕 표정만 어두워도 어김없이 괴롭힘이 반복됐습니다. 안전운행했다니까 끼당기지 마. 내가 너 알려주니까. 다 네가 만든 게 아니야. 날 걱정하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새벽에 차를 일찍 출발시켜서 미화원을 지치게 하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걸 체력 단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체력 단련 차원에서 좀 그렇게 좀 하자. 도와줄게 하는 부분에서. 빨간색 속옷을 입게 강요한 건 서로에 대한 소속감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제가 빨간 반스를 입었어요. 너는 무슨 색이야? 그러니까 집에 빨간 반스 쓰면 같이 입고 아침에 출근하고 할 수 있겠니? 계엄이라는 표현도 장난이었다고 말합니다. 장난삼아 게임식으로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계엄령 그러면 시작하면 담배도 빨간 색깔이 되고. 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은 강요에 의해 공무원이 투자한 주식 수백만 원어치를 사기도 했다며 이 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 협박,
강요 혐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에 있는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50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아파트 화재가 또 발생한 건데요. 문다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 주차장이 서서히 연기로 가득 찹니다. 불빛이 번쩍이더니 화염이 치솟고 순식간에 주변으로 번집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서울 양천구에 있는 필로티 구조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차로 옮겨 붙으면서 총 18대가 완전히 탔습니다. 제 옆을 보시면 이렇게 전소된 차들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를 보시면 유리창이 완전히 깨져 있고 시트도 다 타서 골조만 남아 있습니다. 주민 5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신고를 토대로 불이 1층에 주차된 차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안으로는 불길은 들어가지 않고 연기가 흡입된 상태입니다. 사방에서 공기가 유입되는 필로티 구조는 이른바 아궁이 효과로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필로티에 주차된 차량이 땔감이 됩니다. 지난 7월에도 필로티 구조인 경기 광명 아파트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65명이 다쳤고 지난 8월 서울 동대문구 다세대 주택에서 방화로 번진 불에 1명이 숨지고 14명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출입문이 지상 1층 한 곳뿐이었던 광명 동대문과 달리 이곳 주민들은 옥상과 지하 1층 연결 통로를 통해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통로가 있으니까 지하에서 나오는 통로 있으니까 그래서 나왔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필로티 건물은 35만 동, 화재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는 24일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휴대폰을 쓰지 못하게 하자 홧김에 자기 방에 불을 지른 중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는 화재가 발생했고 인근 주민들이 급히 대피한 가운데 17명이 병원에 실려갔는데요. 김영찬 기자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시커멓고 하얀 연기가 아파트를 뒤덮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물을 뿌립니다. 이러다가 진짜 죽을 수도 있구나. 연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은 계속 아프고 눈도 아프고 이러니까. 어젯밤 10시 50분쯤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집안에 있던 가구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2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밤사이 난 불에 주민 7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17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진짜 저희 딸이 제일 놀랬고 왜냐면 불을 처음 봤으니까 너무 깜짝 놀랬고 진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불은 아파트 3층에서 시작됐는데 10대 중학생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정에서 밤 10시부터 아침까지 휴대폰을 쓰지 말라며 금지했는데 이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침대에 불을 붙인 겁니다. 이 학생은 불을 지르는 과정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갑자기 짜증나서 그랬다고 해. 해당 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된 아파트라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아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불을 지른 10대 학생을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불을 지르게 된 경위 등을 추가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이른바 엽기 토끼 사건의 일부로 불렸던 지난 2005년 서울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인근 건물의 관리인이었던 것으로 20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경찰 미제사건 전담팀이 전국을 돌며 유전자를 대조하다 범인을 특정했는데 하지만 이제 범인을 체포할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5년 6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2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5달 뒤 같은 동네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4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목이 졸려 숨졌고 시신은 쌀포대나 돗자리에 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방송 프로그램이 연쇄살인 사건 이듬해에도 신정동에서 벌어진 여성 납치 사건이 있다며 모두 동일범 소행으로 추정하면서 이 세 사건은 엽기 토끼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납치됐다 탈출한 여성이 숨었던 범인 윗집 계단에서 엽기 토끼 스티커가 붙은 신발장을 봤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실은 20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동일 수법 전과자이면서 범행 당시 신정동 Y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 등을 근거로 경찰이 밝힌 연쇄살인 범인은 범행 당시 60대였던 장모 씨.
경찰은 피해자들이 장 씨가 관리인으로 있던 빌딩에 갔다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됐다고 했습니다. 수사는 2016년 서울경찰청 미제사건 전담팀이 출범하면서 재개됐습니다. 경찰은 1, 2차 사건 증거물에서 같은 유전자를 확보해 동일범 소행이라는 것부터 확인했습니다. 이후 23만여 명을 수사선상에 올려 전국을 돌아다니며 1,500명의 유전자를 대조하고도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56명의 후보군 가운데 유력 용의자가 장 씨로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2015년 사망 후 화장 처리돼 유전자를 비교할 길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올해 5월 장 씨가 생전에 살던 경기 남부 병의원 40곳을 탐문해 한 곳에서 장 씨의 검체를 확보했습니다. 1, 2차 사건 당시 확보한 DNA와 비교한 결과는 일치. 신정동 연쇄살인범이 20년 만에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장기 미제 사건의 진실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 씨가 엽기토끼 사건으로 이름 붙여진 계기가 됐던 2006년 5월 납치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장 씨는 그때 당시 이미 강간치상 혐의로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연쇄살인범의 정체는 20년 만에 드러났지만 납치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신안 여객선 좌초 사고 속보입니다. 당시 항로를 벗어난 여객선은 3분 뒤 무인도와 충돌했는데요. 휴대전화 보느라 딴짓을 하던 1등 항해사가 선박이 충돌하기 13초 전에 조타수에게 선회를 지시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사고 여객선은 정해진 항로를 1.6km, 시속 40km의 속력으로 벗어났습니다. 선회를 해야 하는 1등 항해사는 휴대전화를 보다 딴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돌까지 3분가량 걸렸는데 1등 항해사는 무인도를 100m쯤 앞두고 그제야 잘못된 걸 깨달았다고 앞서 진술했습니다. 변칙점을 인식을 못한 거죠. 딴 거 잠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알기로 막 약 100m 정도 전방에서 본인 인식을 한 걸로. 경찰 추가 조사 결과 당시 여객선이 사고 발생 13초 전 무인도를 100여 미터 앞두고 조타수에게 방향을 바꾸라고 지시한 음성이 선내 데이터 기록 장치에 녹음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인 조타수는 방향 변경을 지시받을 때 이미 섬이 눈앞에 있었다며 전방 견신은 항해사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경은 일단 이 2명에 대해 중과실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의 압박이 느껴지면 도주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핸드폰을 저희가 입수를 해서 그 시간에 과연 뭘 하고 있었는지. 해경은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원법과 여객선 운항 규정에 따라 좁은 수로를 지날 때 조타실에서 선박을 직접 지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어젯밤 강원 인제군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는데 17시간이나 타오르다 진화됐습니다. 주민 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50개 정도 면적이 잿더미가 됐고 인근 지역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붉은 불길이 산등성이를 따라 길게 번져나갑니다. 금방이라도 눈앞으로 덮칠 듯 치솟습니다. 산불은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시작됐습니다. 밤사이 산림과 소방당국은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지상 진화에 33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지만 산세가 험해 불을 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 12명은 산불을 피해 거처를 옮겼습니다. 대피하라고 그래갖고 그냥 뭐 정신없이 한 10분 내로 준비해갖고 나왔어요. 부랴부랴 탈출한 주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견뎠습니다. 산 밑에 집이 있어요. 한 동만 더 넘으면 우리 집이 있는데야. 해가 뜨자마자 산림당국은 헬기 30대를 집중 투입해 공중 진화에 나섰습니다.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 이곳 주변에는 매캐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산림당국은 해가 뜨자마자 진화 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7시간 만인 오늘 오전 10시 30분쯤에야 주불이 잡혔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은 약 36헥타르, 축구장 50개 규모가 불에 탔습니다. 기온이 낮고 여기가 비교적 그러니까 돌이 많고 경사가 급한 악산입니다. 진화대원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좀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산림 소방당국은 농막 형태의 컨테이너 3동이 전소된 뒤 불길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날씨가 건조한 만큼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 등 아시아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효과가 하루도 못 가고 다시 거품론이 고개를 든 건데요. 특히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서 올 들어 최대 규모의 매물을 팔아치웠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으로 잠재웠던 AI 거품론이 하루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했고 대만과 일본 증시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하루만 2조 8천억 원을 내다 팔았는데 4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달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주식만 약 14조 원으로 이것도 역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 매도에 시총 1위 삼성전자는 5%, SK하이닉스는 8% 넘게 빠졌습니다. 엔비디아가 고점 기준으로 올해만 30% 넘게 오르는 등 주식 가격이 고평가됐다는 논란이 시장을 다시 짓눌렀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자산 가격의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져 투자 심리가 흔들렸습니다. Currently, my impression is that there is an increased likelihood of outside asset price declines.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이 현금이 아니라 빚을 내 칩을 사는 비중이 늘어난 점도 과잉 투자 걱정을 다시 키웠습니다. 투자를 엄청나게 했는데 수익이 안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현실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도 좀 있고요. 미국에서는 최근 저임금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나빠졌고 실업률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증시 거품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475원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으로 환율이 치솟았던 지난 4월 9일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음 달 미국의 금리 결정 때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오늘 폐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바누아투 같은 섬나라들의 생존선을 지키기 위해선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묶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평균을 훨씬 웃도는 해수면 상승과 더욱 거세지고 있는 사이클론으로 태평양의 섬나라 바누아투 시민들의 삶의 환경은 이미 바뀌어 버렸는데요. 류현중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바누아투의 수도 포트빌라가 위치한 에파테 섬 남쪽의 한 해안가. 에메랄드 바다를 낀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했던 리조트는 이제 흔적만 남았습니다. 2년 전 사이클론 당시 이 섬으로 밀려든 나무입니다. 당시 이런 나무들이 바닷물과 함께 이 리조트를 휩쓸었습니다. 지난 2023년 사이클론이 강타한 그날 밤 숙직 중이던 직원은 순식간에 들어찬 물에 지붕을 뚫고 탈출해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When I tried to open my door, but all the trees they already blocked, so I break the roof there and swim across the water, big road to the forest. 뜨거워진 바닷물을 연료 삼은 사이클론은 해마다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사이클론의 57%는 건물을 부술 정도로 강력한 세기인데 이는 지난 25년 새 12%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1,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는 포트빌라의 한 초등학교. 이곳은 임시 천막으로 지은 7학년 교실인데요. 현재는 영어 수업에 한창입니다. 지난 사이클론으로 교실 2곳이 파손된 이후 구호용 천막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엔 폭우로 또 한 곳이 무너졌습니다. I was so nervous because student safety are in our hands. We need to create a safety learning environment for all the students. 에파테 섬에서 10km 떨어진 펠레섬. 수십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온 나무들이 줄줄이 뿌리채 뽑혀나가고 100기가 넘는 묘지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Yeah, there's a big erosion activity here, the sea level rise. If we go around here, you would see the bones of our ancestors. 주변 해수면은 지난 30년 동안 이미 15cm 상승했고 이번 세기 안에 50cm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들이 뛰놀던 해변은 점차 좁아지고 있고
그마저도 밀려온 산호 조각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When I was young, the sea it's like we swim and it's low tide always. But now it's like even if it's other shore, the tide is very high. 바누아투에서 기후 위기는 경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LAFC의 손흥민이 모레 밀러가 이끄는 밴쿠버와 플레이오프 8강전에서 만납니다. 내년 개막전에서 축구의 신 메시와의 맞대결 일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소속팀 복귀 후 첫 훈련에 나선 손흥민, 구단 직원과 반갑게 인사도 나눕니다. 오늘 훈련에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호흡을 가다듬고 골키퍼의 리듬을 빼앗은 뒤 시도한 이 페널티킥 장면. 단판 승부를 앞둔 시도일까요? 제른돌로 감독은 밀러를 의식하면서 손흥민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습니다. A difference maker, a focus point for them offensively and defensively. He's a leader, as has Sonny S. 손흥민의 다음 시즌도 기대할 이유가 늘었습니다. 내년 2월 MLS 개막전으로 LAFC와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경기가 선정된 건데요. 7년 전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두 차례 맞대결이 있었는데 당시 메시는 2골을 몰아넣고 손흥민도 도움을 올렸지만 바르셀로나가 1승 1무를 거둔 바 있습니다. 여자농구 KB의 허예은 선수가 보여준 화려한 패스 장면 한번 보시죠. NBA를 직관하고 기술 훈련을 따로 받으면서 급성장 중인 허예은 선수의 야무진 꿈을 김수근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틀 전 농구 팬들을 들썩이게 한 장면입니다. 절묘한 드리블로 수비를 제치더니 기막힌 노룩 패스까지 연결합니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개인기에 팬들은 WNBA급 플레이라며 감탄했습니다. 패스를 받은 송윤아 선수가 언니 너무 떨렸다고 이거 못 넣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이슬 언니가 자기한테도 그 패스를 달래요. 그래야 뉴스에 나가고 하니까. 허예은의 묘기는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시즌 리그에서는 물론 국제대회에서도 자신보다 수십 센티미터 큰 선수들을 상대로 개인기를 뽐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미숙한 플레이로 호통을 들은 장면으로 유명했던 허예은. 너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 할 거야 말 거야! 하지만 주말마다 스킬 트레이닝을 받고 비시즌에 NBA를 직관하는 등 보고 배우는 열정으로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팀의 에이스 박지수가 MVP 후보로 지목할 정도가 됐습니다. 돌아와서 훈련을 했을 때 제가 오 이러면서 봤거든요. 165cm의 단신이지만 탈아시아급 선수를 꿈꾸는 허예은. 올림픽 은메달을 일궈낸 일본 선수들처럼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작은 선수들이라면 더 그런 기술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본에 있는 선수들이 작지만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세계를 놀라게 하잖아요. 여자농구의 명성을 찾기 위해 선수들과 더 노력하겠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프로야구 LG의 주장으로 올 시즌 팀의 통합 우승을 이끈 박혜민 선수가 4년 65억 원의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리그 최고의 수비력으로 LG의 통합 우승을 이끈 박혜민. KT 등 다른 팀의 제안도 있었지만 4년간 최대 65억 원의 LG 잔류를 택했습니다. LG 이적 후 4시즌 모두 전 경기에 출전해 2023년과 올해 두 차례 우승에 크게 기여했는데요. 올 시즌에는 49개의 도루로 통산 5번째 도루왕도 차지했습니다. 한편 키움 내야수 송성문은 메이저리그 도전을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KBO가 MLB 사무국에 포스팅 공시를 요청하면서 송성문은 각 구단의 포스팅 사실이 통보되면 30일 동안 각 구단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온화한 서풍이 추위는 막아주지만 화재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산불이 났던 강원 인제 지역은 오늘 오후 4시 기준 순간 시속 107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돌풍이 관측됐고요. 강풍뿐만 아니라 대기도 무척 건조한데요. 빨갛게 보이는 산맥 동쪽을 중심으로 습도가 25% 아래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강풍과 극심한 건조가 겹치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주말 사이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유지하면서 대기질은 무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가 자주 내리며 날이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 그리고 목요일 서쪽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다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음 주 후반에는 영하권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 많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엔 옅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4도, 광주와 대구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광주와 대구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원이 내란 수개를 풀어주고 가담자와 주변인 상당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내란 옹호자들을 방치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법부를 우습게 보는 법원 습격과 폭동, 죽음을 들먹이는 법관 협박, 재판부 조롱, 그리고 이제는 방청을 빙자해 법정까지 들어와 부리는 난동입니다. 조치를 취하겠다는 법원 입장은 오늘 나왔지만 시민들과 정치권의 움직임 전에 사법부 스스로 직시해야 합니다. 법원을 군홧발 아래 두려 했고 그런 내란을 지금도 옹호하는 자들을 이대로 내버려두면 저들은 이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금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